김민석 총리 있잖아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변에서 이제 식사 정치를 좀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우리 이유진 기자가 아, 네. 총리실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 전대 출마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청와대랑 그 총리실을 같이 출입을 했었는데 김민석 님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당대표에 대해서 로망이 있다라고 밝히신 이후에 그 출마 의지를 숨기진 않으셨었어요. 아, 기자들한테도. 네네. 네. 사실 뭐 2월에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 당시에도 당권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국정에 전념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 뒤에서 이제 기자들이 만나서 그럼 이제 총리님 수식할 때 차기 당권 주자라는 표현도 쓰지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 마음대로 해 막 이렇게 예. 그거는 마음대로 해라. 그건 그거니까, 마음대로 네. 해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뭐 의원들과 만나고 있는 이런 걸 식사 정치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 이전부터 총리로서도 의원들과 이제 예. 물밑 접촉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계셨어서 뭐 적절한가 하는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뭐 그 김민석 총리께서 가진 그 당권 도전 의지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11일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범여권 의원들하고 이제 만찬을 김민석 총리가 삼청동 공간에서 했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서로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어떤 상임위원회에 가고 싶냐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김민석 총리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얘기는 즉슨 총리를 그만두고 다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러면 그 하나 더 못하면은 전당대회도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네.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된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아까 이유진 기자도 말했지만은 뭐 예를 국토위 의원들하고만 이제 만찬을 한 게 아니고 11일에는 뭐 12일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19일에는 오는 19일이겠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단과도 만찬을 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강력한 의지 자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민석 총리는 이제 사선 의원이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음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민주당의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1년 하셨습니다마는 보궐이기 때문에 아마 또 한 번 연임을 도전할 걸로 좀 유력하게 검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출마에 만약에 결심이 섰다면 전 나와서 선명성을 가지고 전 노선 경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 네. 들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아유 총리라는 그 무거운 자리를 갖고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1년 조금 넘었는데 그게 나와서 맞느냐?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특수성이 대통령께서 좀 그립을 굉장히 강하게 쥐고 가는 이런 행정의 달인으로서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백에 대한 어떤 누수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무엇보다 이 내란을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그래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는 김민석 총리가 꽤 많은 부분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이 서면 지선 끝나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마음이 섰다면은 저는 네. 그 실용의 노선을 한번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저는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모두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모두의 정당 개념으로 전국 정당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꽤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이 너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 인천 연수갑에 재보선 출마를 하시는데 뭐 당선되는 동시에 아마도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약간 일부 나온다는데 이게 좀 어디서 나온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근데 그 얘기는 음. 이 김민석 총리의 그 당권 도전 얘기가 꽤 오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강훈식 실장도 나올 수 있다. 총리설이 계속 있었어요. 아, 총리설이. 예, 그래서 네. 이게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얘기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뭐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 차기 당권이든 아니면 뭐 차기 대권이든 어떤 주자들을 되게 그 양성하고 네. 발굴하고 기회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지금 약간 강훈식
비서실장의 어떤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총리 얘기도 나오고 뭐 다양한 거취 얘기가 나오는데 비서실장 다음에 주로 어디를 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총리로 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비서실장 드물죠, 예, 그러면. 비서실장 마치고 근데 당 대표에 도전한 사례가 좀 기억나는 게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네. 이게 지금 한국 정치는 대변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틀들이 많이 깨져요. 뭐 초선이 뭐 당대표 하기도 하고 뭐 초선 아닌 사람도 당대표하고 네.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뭐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강훈식 총리설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먼저 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아, 그래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신인규 시나리오로 대표가 버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퍼트린 게 아니라 시나리오로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는 세대 교체 면에서 아, 그 얘기를 세대 했던 교체 거예요. 면에서? 그러니까 네. 강훈식 총리가 좀 젊은 편이지만 그래도 삼선 의원까지 지냈고 또 비서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통령의 그 신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분이 만약에 총리를 해서 중간 과정을 화끈하게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 아하. 전 내각도 젊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정부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지역적 확장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세대적 확장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강훈식 만약에 실장이 총리로도 거론이 된다면 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역량은 있는 분이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워낙 또 편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그냥 비서실장으로 더 있어달라고 만약에 부탁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그쵸. 어차피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니까 그 부분에 또 변수는 남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강훈식 실장이 당 대표로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요거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많이 때는. 나은 것 같고. 왜냐면 정부에서 네. 할 일이 더 많은 네, 분이다. 저도 사실 그래서 그 전당대회 건너뛰고 총리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강훈식 실장이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당 대표보다는 좀 더 품이 넓은 행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성과도 많이 냈고요. 네. 네. 아, 제가 사실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인데 우리 신인규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할 때 보니까 뭔가 소통을 하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 정도로 아니고. 뭔가 얼굴이 아닙니다, 화기애애한 아닙니다.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원래 요즘 밝아요. 외면을 토하는 모습이 원래 요즘 밝아요. 원래 좋아 밝고. 보였거든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 경선이 그러니까 뭐 총리, 비서실장 지금 이 인사보다도 네.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가 누가 하느냐가 아마 많은 관심사일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쏠릴 거로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게시판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전당대회를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그 후보들에 대한 기호를 좀 여쭤봤습니다. 보기는 4개 드렸는데 강훈식,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그 가나다 순으로 드렸고요. 지금까지 33,0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득표하신 분은 송영길 전 대표로 55%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20%, 김민석 총리가 13%, 강훈식 비서실장은 12%를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댓글을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로서 더 오래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아직 당대표 나올 때는 아닙니다. 이런 공감된 의견을 주셨다는 점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국회의장 선거도 있었는데 조정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요거는 우리 변호사님 뭐 대체로 당연히 예측한 대로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글을 올리고 오해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오해를 안 하지. 이러고 오해는 안 하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X에 올린 글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개표 결과 정확하게 숫자를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당원 투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박지원 그 의원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갭이 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어제 이제 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박지원 후보가 60% 좀 넘게 득표를 했다라는 건데 통상적인 여론조사보다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 지금. 네네. 네. 저도 비슷한 게 취재가 됐는데 이제 이게 뭐 의원들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좀 측면 지원을 해주셨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원들의 표가 좀 조 의장 쪽으로 많이 쏠린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뭐 지원이 당연히 표심을 가르는데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이제 준 것이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원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에 당대표를 하실 때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24년 총선 때 공천을 진두지휘했고 그러면 당 소속 의원 중에 150의원 중에 물갈이가 싹 돼서 66명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경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뭐 아무래도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좀 이재명 대통령 체제, 그러니까 당시 대표 체제에서 다 공천했던 분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경력 자체가 또 조정식 이제 의장 후보자죠. 이분이 이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야 네. 소통이 좀 많이 되시는 분 아닌가라는 게 좀 느껴졌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하반기 국회를 2년 동안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뭐 대통령께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지금 네. 20%밖에 막 입법이 안 돼가지고 막 지금 법 개정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막 이렇게 국무회에서 목소리를 높이 내실 정도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 아마 이제 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국회의장이 조정식 후보자 이제 맞아요. 국회의장 되실 네. 거고 아마 이제 당 대표까지 이렇게 조금 호흡이 좀 잘 맞는 분이 선출이 되신다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2년차, 3년차 조금 더 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